숫자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리량에는 단위도 함께 표현하는데 이 숫자를 단위와 함께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이를 표현할 때 우리 5cm라든가 0.05m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량도 그냥 숫자로 300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500g이라든가 0.5kg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km/h 시속 100km라든가 27.8 m/s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여도 5와 0.05 이렇게 다른 숫자로 표현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면 무엇이 붙어 있어야 되냐면 단위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단위는 우리한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량이 대표된 숫자를 얻는 데 사용된 장치의 눈금을 알려줍니다. 센티미터라는 눈금과 미터라는 눈금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미터라는 눈금으로 표현할 때는 더 작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단위만 보고서도 그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물량의 숫자를 표현할 때는 물량을 숫자로 대표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단위와 함께 표현을 해줘야지 이놈이 크기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무슨 종류의 물량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량을 기본 물량과 유도 물량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과 기본 물량이란 기본적인 것 같고 유도 물량이란 그 기본된 것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본 물량이란 간단히 얘기한다면 하나의 단위로 표현되는 물량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는 5cm다. 질량은 20g이다. 전류는 3A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표시됐습니다. 센티미터, 그램, 암페어.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단위가 두 개 이상으로 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 물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도하면 미터/s. 그래서 미터/s란 미터라는 단위를 초라는 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힘은 3kg 미터/s 제곱 이러는데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라고 단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단위를 항상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걸 전부 뭉뚱그려서 하나로 뉴턴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의 단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뉴턴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유도 물리량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기본 물리량은 누가 정했느냐?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량에 꼭 들어간 게 원칙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기본 물리량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하지는 않았겠죠. 회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국제 도량형 표준 연구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힘의 단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단위가 하나 있으니까 기본 물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물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요? 네, 우리 자연현상을 기술할 때 이 자연현상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학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역학적인 현상이란 물체가 힘을 받고 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역학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는 기술할 때는 어떤 양만 있으면 되냐면 길이, 질량, 시간 이 세 가지 양만 있으면 어떤 역학에 관계된 어떤 물리량도 전부 다 이 세 가지 양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 관한 기본 물리량, 길이, 질량, 시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다른 것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 세 가지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현상을 하나 더했더니 전기현상은 이 세 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량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전류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전류란 무엇입니까?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의 단면적을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전류가 기본이라기보다는 전하가 더 기본일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전류를 먼저 알았습니다.
전하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류가 기본 물리량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열연상으로 갔을 때 기본 물리량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온도를 기본 물리량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조명 현상을 볼 때 기본 물리량이 더 필요합니다. 밖기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화학을 포함시켰더니 화학은 무엇입니까? 물질 내부의 구조까지죠. 이런 물질의 양을 또 한 기본 물리량으로 하나 더 추가해야 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물리량은 이렇게 전부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인데 이 7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리량은 그래서 전부 다 유도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물리량만 하나의 단위로 표현되고 나머지 물리량들은 전부 다 이 기본 물리량 단위를 조합해서 2개 이상의 기본 물리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길이의 단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질량의 단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이의 단위 중에서는 어떤 하나만 정해서 쓰고 질량의 단위 중에서는 어떤 하나만 정해서 쓰고 이렇게 기본 물리량 중에서 정해서 쓰는 단위를 미리 정해놓은 것, 이것을 단위계라고 합니다. 이 단위들을 단위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비례상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단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상수가 달라집니다. 단위계로 딱 묶어놔서 우리 어떤 단위계만 쓰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 단위계 안에서 쓸 때 비례상수를 하나로 딱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고 하죠. 만유인력 법칙은 힘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질량 나누기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만유인력 상수 값이 힘의 단위로 질량의 단위로 거리의 단위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때 어떤 한 단위계에 속한 단위들만 쓰면 우리 항상 똑같은 만유인력 상수 숫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계로 묶어놓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한 가지 단위계를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물리량을 그 식으로 해서 구했을 때 그 구한 물리량의 단위를 무엇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계, 어떤 단위계 하나를 딱 정해서 쓰면 좋은데 그러면 그런 단위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쓰는 단위계로 국제 단위계, CGS 단위계, 영미 단위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제 단위계는 우리가 MKS 단위계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기본 단위 중에서 기본 물리량 중에서 역학에 나오는 기본 물리량인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로 미터, 킬로그램, 초를 사용하기로 한 단위를 MKS 단위계라고 하는데 이걸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는 이것으로 통일시키자라고 정한 단위계가 이 MKS 단위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국제 단위계라고도 하고 실용 단위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SI 단위계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SI는 S는 시스템 단위계라는 뜻이고 I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인데 이 2개가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건 프랑스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학문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계가 CGS 단위계입니다. 이거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로 센티미터, 그램, 초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대학원 이상의 학문 서적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영미 단위계는 거의 안 쓰는데 미국에서만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단위계입니다. 길이의 단위로 feet, 그 다음에 질량 대신 여기서는 기본의 단위를 무게 단위로 했습니다. 파운드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로 파운드, IB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무게 단위 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초 이렇게 쓰는 것을 영미 단위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 물리량의 단위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단위라고 하고 유도 물리량의 단위를 유도 단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단위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길이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켈빈인데 이 켈빈의 눈금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섭씨도의 눈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의 단위는 칸델라, 물질의 양의 단위로는 몰이 있습니다.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것이 나올 때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의 조합이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유도 단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바로 그 유도 물량이 포함된 어떤 식이나 아무 식이나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유도 단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속도란 거리 나누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속도의 단위는 바로 거리의 단위에서 시간의 단위. 거리의 국제 단위 미터를 시간의 국제 단위 초로 나누면 그러면 속도의 단위가 나오겠습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한번 초로 더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힘은 어떻습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의 단위에다가 가속도의 단위를 곱해주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한마디로 뉴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도 단위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뉴턴과 쿨롱입니다. 여기서 암페어도 유도 단위일 것 같지만 우리 전류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쿨롱이 유도 단위, 전하의 단위인 쿨롱이 유도 단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단위계에서 다른 단위계로 바꾸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시계 단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제한 속력이 시속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00km/h면 1시간에 100km 가는 것인데 이것을 국제 단위는 미터/s로 바꾸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시계 단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0km/h면 1km가 1000m죠. 그 다음에 1시간은 60 곱하기 60초입니다. 이렇게 단위에다가 전부 숫자를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면 마지막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27.8m/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의 부피는 0.5 세제곱밀리미터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이용하느냐? 네, 그러면 1mm는 0.001m인 걸 이용합니다. 이 안에 단위 속에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0.5mm 세제곱밀리미터는 5 곱하기 10의 -10승 세제곱미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에 대해서 정리하면 단위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대표한 숫자의 눈금이 얼마나 큰지 알려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어떤 물량인지까지도 알려줬죠. 단위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제 단위계를 쓰는 게 좋습니다. 통일됐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에서는 국제 단위계 쓰는 것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단위 환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계 단위까지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